7월 중순의 한여름, 퇴근하자마자 나는 곧장 에어컨 리모컨을 눌렀다. 그런데 웬일인가 에어컨이 켜지긴 했는데 찬바람은커녕 미적지근한 공기만 흘러나온다. 더운 공기 속에서 몇 번이나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없었다. 오후 7시가 넘어 제조사 고객센터는 이미 업무 종료 상태였다. 에어컨 없는 여름이라니 상상도 하기 싫다. 본가로 갈까 고민했지만 잔소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러다 문득 길 건너 조그마한 사무실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보람설비,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순간 저기라도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본가에는 정말이지 가기가 싫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뻔했다. 본가에만 가면 어김없이 쏟아질 잔소리 폭격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생겼느냐?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 두 마디가 어찌나 집요하게 반복되는지 본가에만 가면 내 삶의 목적이 결혼 하나로 축소되는 기분이었다. 특히 아버지는 내가 30대 중반이 된 이후로는 집에 들어설 때마다 연애와 결혼 얘기를 꺼내며 한숨을 푹푹 쉬곤 했다. 내 나이에 애 둘은 낳고 살았어야지. 그렇게 혼자 살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 친구들은 다 결혼했을 텐데 넌 뭐 하고 있는 거냐? 거기다 엄마까지 가세하면 상황은 더 난감해졌다. 엄마는 늘 옆에서 부채질하듯 말을 덧붙였다. 아빠, 말이 맞아. 이러다 나중에 늦으면 진짜 누가 데려가겠어? 내가 이상형만 고집해서 그런 거야. 눈 좀 낮추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본가에 가는 건 에어컨 없는 여름밤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었다. 어디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간판에 적힌 보람설비라는 글자가 갑자기 구세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둥글둥글한 얼굴에 햇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피부. 스포츠형 머리보다 살짝 긴 스타일. 비록 눈에 띄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푸근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저기요, 아저씨. 맞은편 원룸에 얼마 전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런데 혹시 지금 수리 가능할까요? 아저씨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나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대답했다. 방금 퇴근하려던 참인데 예쁜 아가씨가 부탁하는데 안 봐줄 수 있나요? 집에 가서 상태 한번 봅시다. 그의 말에 별다른 뜻은 없겠지만 예쁜 아가씨라는 단어가 어쩐지 낯설게 들렸다. 그저 흔히 쓰는 표현일 뿐인데도 순간 가벼운 긴장감이 스쳤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직설적이었다. 나는 괜히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잠깐 시선을 피했다. 아, 네. 그럼 이쪽으로 와주세요.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태도 때문인지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 것만 같았다. 내가 앞장서고 아저씨는 내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 문득 누군가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 상대가 하필이면 사내라니 뭔가 어색하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뒤에 느껴지는 그의 발소리가 왜 그렇게 또렷하게 들리는지 괜히 신경이 쓰였다. 아저씨,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는 실외기와 에어컨을 점검하며 말했다. 실외기 콘덴서가 나갔네요. 다행히 사무실에 맞는 부품이 있어서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교체 작업까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말했다. 아저씨, 늦은 시간에 고생하셔서. 그런데 제가 마트에 가서 시원한 거라도 사올게요. 그래요. 근데 옥상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잠깐 망설였지만 수리를 위해서라는데 어쩔 수 없었다.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는 오렌지 주스를 사러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저씨는 옥상에서 작업 중인지 집 안에는 없었다. 나는 땀으로 번진 화장을 고칠 겸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화장실 문턱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발목에서 뻗치는 통증의 비명이 절로 나왔고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주저앉았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다.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속으로 한탄하며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수리 끝났는데요. 에어컨 한번 틀어보세요.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고통에 짓눌린 목소리로 외쳤다. 아저씨, 여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가 소리를 듣고 달려오더니 화장실 문 앞에 멈춰서며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발목이 너무 아파요. 나는 발목을 감싸 쥔 채 고통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발을 헛디뎌서 삔 것 같아요.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많이 아프겠네. 어쩜 좋노. 그의 목소리가 뜻밖의 부드러워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일단 자리부터 옮겨야겠네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나를 번쩍 들어 올렸다. 어머나, 나를 들어 올릴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깜짝 놀라며 탄성이 나왔다. 저 무거울 텐데요.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문제 없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나를 가볍게 안고 거실로 옮겼다.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와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나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어쩌면 이런 친절함에 기대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으니 왠지 모를 울적함이 밀려왔다. 나이 들어 혼자 살아가는 게 서럽기도 하고 발목까지 다쳐서 아프니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던 찰나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잠깐만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 말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아저씨가 내 발목을 잡고 조심스럽게 만져보더니 말했다. 아저씨, 아파요. 흑흑흑. 내가 힘없이 울먹이자 아저씨는 내 발목을 만지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아저씨는 밖으로 나가더니 찜질용 얼음과 압박붕대를 사들고 돌아왔다. 내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했는지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내 집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도 웃긴 상황인데 그가 내 발목을 붙잡고 얼음찜질을 해주는 모습은 더 웃기고도 이상한 상황이었다. 아가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응급조치를 해줘야 해요. 그렇게 20분 정도 얼음찜질을 해준 뒤 붕대로 정성스럽게 내 발목을 감아주었다. 아저씨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의외로 자상했다. 순간 이런 아저씨라면 남편감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며 긴장이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아저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다. 아니, 괜찮아요. 이제 푹 쉬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저씨는 나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며 발걸음을 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혼자 있기 불안하고 떨리는 기분이었다. 아저씨,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저 혼자 있으면 좀 무서워요. 아저씨는 잠시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시만 더 있다 가죠. 오래 살다 보니 여자가 날 다 붙잡네. 하하. 아저씨, 그럼 나이는? 내가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45살이에요.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 질문을 던졌다. 아니요. 노총각이에요. 하하. 아저씨는 웃으며 답했다. 저도 올해 40인데 미혼이에요. 그 말에 아저씨는 잠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가 느낀 어색함은 다시 한번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저씨, 그럼 다음에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밥만? 이 정도면 술까지 사야 되는 거 아시죠? 아저씨가 농담을 섞어 말했다. 네, 술도 사드릴게요. 간만에 이쁜 아가씨랑 데이트도 하고 공짜 술도 얻어먹겠네. 그날 이후 아저씨와 나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함께 보낸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쌓여갔다. 아저씨는 내가 힘들 때마다 다정하게 내 곁을 지켜주었고 나는 그런 그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살을 맞이한 미혼 여성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8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2살 연하였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이거 사달라, 그거 사달라며 요구를 계속하셨고 저는 그 모든 요구를 묵묵히 들어드렸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일은 하지 않고 병원에 자주 다니며 몸에 좋다는 보약도 챙겨드리며 용돈도 매달 드리곤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모자는 점점 저를 호구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막상 이야기할 때쯤
남자친구는 결혼을 망설였고 그때서야 쓰레기 같은 사람임을 알게 되면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후 진정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소개팅도 많이 나갔고 결혼정보 업체에 등록한 뒤 선도 보고 연애도 했지만 결국 3번의 연애를 끝내고 나니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다니고 볼링 동호회에도 가입해 2군데를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이 문제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기엔 점점 더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그 후 3년 전까지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국 결혼에 대한 꿈은 포기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개인 사업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빠서 외출도 거의 하지 않다 보니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질문은 점점 더 스트레스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동네 사람들이 왜 아직 결혼 안 했냐? 며 자꾸 물어보는 게 고통이었죠. 어느 날은 엄마에게 혹시 딸 한번 갔다 왔냐? 라는 말을 듣고 그 이야기가 몇 날 며칠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나는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본가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살 많은 동네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죠. 벌써 만나온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만난 남자들 중에서 가장 키도 작고 얼굴도 말하기 힘든 외모를 가졌지만 그의 성격과 매너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힘든 일인 노가다였지만 그의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점점 그에게 끌리게 되었죠. 제가 처음에는 외모보다는 마음에 이끌려서 만남을 시작했고 그 사람도 제가 외모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점차 우리 사이의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갔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르고 일상 속에서도 그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제안해서 그 남자에게 생활비를 조금 받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고 저도 그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고 학력도 고졸이라 부모님께서는 실망하실 게 뻔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을 품고 살다 보니 때때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리고 그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결혼은 2사람의 마음과 신뢰가 깊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용기가 필요하다.